안녕하십니까, 홍진선입니다. 2024년 올해는 한국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기 그리고 서거 15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광주문화방송에서는 김대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DJ와 나 시리즈를 제작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DJ와 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입니다. 오늘 이분께서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지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언제나 뵈면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데 이렇게 항상 속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업무도 많으시고 실무도 많으신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바쁘고 또 대외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저를 만났을 때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변함없으세요. 안 늙으세요, 진짜. 저는 엄청 변하고 있고 네. 속으로는 골병 들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아이, 그래요. 실은 저희가 DJ와 나 시리즈를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분이 이렇게 빨리 공직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갖고 계시는구나. 정말 기대된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올해 초에 첫 도정 일정으로 DJ 관련 일정을 잡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정을 잡게 되셨는지, 어디를 방문하셨는지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예, DJ 대통령님 항상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련하고 정말 지금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정말 잘 모시고 우리 전라도의 그 큰 자부심. 우리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대통령 이렇게 잘 모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도지사가 된 뒤에 더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그 연초 되면은 이제 현충사 참배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동상에 이제 참배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남악중앙공원에 네, 남악중앙공원에 올해는 이제 DJ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탄생 100주년이라 더 그 뜻이 의미가 깊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벌써 2024년이 시작된 지 뭐 상반기가 다 가고 있네요. 근데 저는 자꾸 굳게 살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오래 살았다, 오래 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정말 그 오랜 세월 기간을 끝없이 인생 역정을 도전하고 또 탄압받으면서도 견디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 기간의 비교 부분은 저희들은 꽃길을 걸은 거고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오랜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그걸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해서 항상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항상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가 단순히 위대하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저는 뭐 영웅을 성웅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이 지났을 때 더 높이 크게 평가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현직에 계시면서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지사님과 DJ의 그 첫 인연? 지사님과 DJ의 첫 인연을 생각해 본다면 언제로 돌아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당시에도 DJ는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목포에서 국회의원 나왔을 때 그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뉴스가 많이 됐어요. 어린 나이지만은 그 정도는 이제 알았죠. 알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완도 섬소년이 광주로 유학으로 와서 예. 강주 서중학교에 예. 3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가 17살? 16살 정도. 예, 16살 때 그럼 처음 DJ와 인연이. 인연이라기보다도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지만 좀 조숙했기 때문에 신문을 읽었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DJ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었겠죠. 근데 광주에서 삼성 개헌 반대 연설회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나이인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연설회를.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삼성 개헌 반대 연설회에 갔어요. 갔더니 김노경 국회의원님이 먼저 연설을 하시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치 연설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 있고 쩌렁쩌렁.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그 포효하는 연설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중학교 때 국회의원들 선거 때 연설한 거 들어봤거든요. 네. 그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님 그 당시에는 이제 DJ가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 네. 예. 너무 놀랐어요. 그 포효하는 그 음성 연설 그 연설 내용이 사람 가슴을 제 어린 가슴이지만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그 소년의 마음을 뛰게 했습니까? 내 어린 가슴을.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제가 뿅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김대중 대통령님을 제가 가슴에 새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달쯤 있으니까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광주 중앙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삼성 개헌 반대 연설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쫓아가셨어요?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또 그 연설이 너무 그분들이 잘해서 네. 쫓아가봤어요. 갔더니 조금 약간 실내 연설이라 약간 그 전에 저런 감동은 없었지만 그때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슴속에 콱 못이 박혀버린 게 삼성 개헌 반대 연설. 근데 이제 그때 들어보니까 나중 보니까 효창운동장에서도 삼성 개헌 반대 연설을 했더라고요. 서울에서. 네. 근데 아주 뭐 엄청나게 그때도 센세이션하고 유명한 연설이었더라고요. 지금도 역사에 남는 장면이잖아요. 다시 없을 장면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말씀하신 게 한밤중에 한강 건너와서 정권 잡아서 남의 정권 뺏어가지고 10년 해먹었으면 됐지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남은 10수년 이렇게 평생을 고생해도 국회의원 한번 못 되는데 자기가 만든 헌법을 자기가 고쳐가지고 71년 선거 때는 이제 선거도 안 한단 말이고 하면서 세게 몰아쳐요. 네. 저는 거기 이제 갑자기 해보려는 게 흉내를 한번 내보시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몰아치니까 하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느꼈겠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중학생 때인데 가슴이 막 뛰더라니까요. 김영록 소년의 사실은 그 인생의 방향은 그때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제가 뭐 정치의 뜻이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인생에 한번 꽝 하고 얻어맞은 거죠. 제 그 정신적인 머릿속에 임팩트가 세게 들어온 거죠.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민한 시기에. 네, 그렇죠.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그 소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71년 대통령 선거. 맞아요. 그때도 궁금했어요. 그때 강조호 씨가 연설하시고 우리 광주 1고 학생탑을 참배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팬이 방문을 한 거네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 대표의 일원이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악수는 못했고 박수 치고 하는데 가까이서 정말 가까이서 김대중 대통령을 본 거죠. 근데 정말 잘생겼고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내가 그렇게 한때 내가 마음속에 흠모했던 김대중 대통령이구나 했는데 떨어졌지 않아요. 그때 그랬죠. 떨어졌지만 그때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뒤로도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남도청에 들어와서 이제 87년 네. 선거 때 네. 저 여의도 광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그때 11월 말인가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대통령 유세를 했는데 그때 뭐 100만 모였다, 130만 모였다, 200만 모였다 했는데 저는 그때 일요일에 가지고 공무원인데 올라가서 거기 연설을 들었어요. 네. 제 형님은 서울에 계시고 그래서 같이 형제간에 가서 우리 형님도 엄청 DJ를 좋아했거든요. 형제간에 나란히 앉아서 응원하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들이 응원을 많이 한 거죠. 그래요. 네. 그 장면들이 얼마 전에 이제 개봉했던 길 위의 김대중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지사님께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랑 같이 단체 관람도 하고 하셨던데 그 이유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걸까요?
예, 저도 그 기류의 김대중 봤거든요. 그래서 대강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스토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그렇게 감명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봐도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기류의 김대중 보면은 87년도 그러니까 9월 달에 사면복권 받고 나서 광주를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할도 국립묘지에서 참배해서 그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이처럼 우시잖아요. 네. 웅웅 막 우시는데 늦게 머릿속에 추모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영광드리고 큰 양도서서 부지평 양도서 그 기류의 김대중을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사실은. 네, 저도 울었는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갈 당시에도 막 그렇게 엄청 우셨잖아요. 그때 모습을 전 선명히 기억하는데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할 때 우는 모습이 또 그 모습하고 똑같더라고. 그렇게 엄청 막 팍팍 펑펑 우시잖아요. 네. 펑펑 우는 모습. 그래서 기류의 김대중 볼 때 정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제가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 텍스트로 들으면 뒤에 세대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지사님처럼 그 모든 상황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그때 그 기류의 김대중 보면서 우리가 알았던 역사긴 하지만은 정말 가슴에 다시 한번 닿더라고요. 그래서 기류의 김대중 그 영화가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영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가 잘 만들어졌구나. 제가 아까 뭐 몇 가지 이야기는 했지만은 직접 모시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 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강주 전남의 민주화 운동에 뛰었든 안 뛰었든 모든 우리 도민들은 생각이 똑같았어요. 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정말 가슴이 그 찡하는 그런 그 영화고 그 장면이었다. 네. 저는 그걸 지금도 그 장면을 보면은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요. 저는 또 우리 지사님이 언제나 항상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것만 뵀는데 DJ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주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요. 그 DJ와 나를 사실은 이래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DJ와 나의 이야기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87년도에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제가 그 효창운동장이 아니고 여의도 광장에 아까 맞아요. 갔었다는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다 연결되는 스토리인데 그때 네. 이제 안 되고 이제 우리는 다 진짜 철석같이 믿었죠. 왜냐하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후보처럼 위대한 후보가 준비된 후보가 어디에 있느냐. 일생을 평생을 민주화운동하면서 탄압에 모든 그런 것을 다 견디고 이렇게 나섰는데 김대중 대통령만이 확실한 한국에 준비된 민주화 대통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안 됐을 때 너무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절망하기도 하고 술도 많이 드셨다고요. 실망을 많이 했죠. 네. 그러나 그런 쓰린 마음을 이렇게 갖고도 우리 김영록 그 공무원은 군수로 재직을 좀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렇게 젊은 시기에 강진 군수, 완도 군수로 하셨었네요. 그 얘기도 네.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전라남도 근무하다가 이제 내무부에서 한 사람이 전라남도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교적 고참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겠다. 곧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네.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가겠다 하고 손을 들고 가서 내무부에 가서 빨리 적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수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강진 군수로 네. 내려왔고 그다음에 강진 군수 8개월 하고 중앙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6개월밖에 지금 이제 임명제 시대는 6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서울에 와서 중앙에 와서 먼저 자리를 잡아야지 자리 없어진 뒤에 오면은 뚝이 무너져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내부의 계산이죠. 네, 그렇지. 네. 그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으면 그런데 저는 6개월 더 차라리 강진을 뜰 바에는 6개월 안도 가서 고향에 가서 6개월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도 군수까지 했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면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우리 지사님께서 군수하던 시절이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진이 정말 전국적인 여행지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지사님은 그 시절 인연이 따라주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용준 교수. 네네. 그래서 그 이용준 교수를 초청을 한번 했거든요. 네. 강진에서 오셔가지고 정심을 드시면서 이야기 끝에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우리 슬로건을 하나 만들자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이 남도 답사 1번지. 책 제목이기도 했잖아요, 부제. 그래서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맞아요. 네. 강진 군수 시절에 만들어진 캐치프레이즈였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일선에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92년 지나 1997년이 됩니다. 이제 DJ가 사수를 해요, 사수.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 사이에 굉장한 역사들이 많았었잖아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1997년 대통령이 되시던 해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97년? 네, 97년. 97년 전에 잠깐 92년도도 이야기. 92년 좋아요. 92년도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죠. 김영삼 민자당 3당, 김대중, 3당 합당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1992년. 1992년. 네. 12월 달. 네. 그때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져버렸잖아요. 네.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더니 아침에 뭐라고 TV에 뭐 나오더라고요. 10시에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한다. 네. 아마 정계 은퇴 연설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간부들이 제도 이제 그때 총무과 근무했는데 저는 서무계장이었어요. 우리 과장, 서무계장, 팀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팀장들이 한 6, 7명 됐어요. 그래서 앉아서 TV 시청을 한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국민 여러분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그런단 말을 듣긴 했는데 그걸 들으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저는 나왔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진작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분은 진작 그렇게 하셨으면은 저렇게 여러 번 패하지 않았을 건데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때는 지역이 다른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 지지를 안 하니까 그걸 갖고 뭘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찌됐든 저는 거기서 이제 살구문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 정말 너무 외롭더라고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진짜 가슴에 막 북받치더라고. 근데 그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호남 사람들은 그걸 다 가슴에 느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92년도 지나갔고 지금 97년도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제 92년도에 그 정계 은퇴 선언하셨을 때 그 DJ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그 통곡 이렇게 가셨다가 또 거짓말처럼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울었던 분들 그분들도 또 아이처럼 우시던데 그때도 우리 지사님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통곡을 하셨던가 봐요. 그렇죠. 거기서 있을 수가 없지. 왜냐? 약간 미래가 없는 느낌? 아니 그러기도 하고 네. 그분들하고 생각이 워낙 다른 분들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 빼고는 전부 다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인데 그래요. 혼자만 노선이 다르죠. 나 혼자만 김대중 대통령. 다른 분들은 다
김영삼 대통령, 우리 네. 전남 지역 출신들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거기서 네, 네. 거기서 뭐 그분들 말하는 걸 내가 맞장구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이제 그때 그래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때 막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대로 이제 결국 97년 선거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네. 97년. 97년 선거를 얘기하면은 뭐 그때 당시 또 IMF에다가 뭐 이인재 후보에다가 DJ페이 연대에다가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당선 안 됐던 기적적인 순간이었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시던데 그 순간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볼까요? 기적적인 순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때 저희들은 당선이 되리라고는 확신을 못했어요. 그 그때도? 당시에는. 오히려 87년도에는 우리가 확신을 했는데 졌잖아요. 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꼭 돼야 되고 될 것이다 하다가 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과연 결과가 나와봐야 이것을 하지. 그때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막상 됐을 때 그때 기분은 뭐 다 하늘로 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 우리 도청에서도 밤중에까지 막 그 사무실에서 퇴근 안 하고 막 봤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개표 방송 네, 얘기들을 개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DJ가 아닌 다른 분이 이기다가 이제 DJ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막 도청으로 네. 쏟아져 나왔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퇴근을 않고 아예 사무실에서 그걸 시청을 했어요. 시청을 하면 한분들 모여서 시청하고 있는데, 뭐 그때 이제 이기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도청 앞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밖에서 막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다보니까 네. 이 분수대 앞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막 거기로 다 온 거죠. 시내에 나와 있는 사람이 분수대 앞에 자동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세 부르고 DJ 만세 부르고 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정말 그때는 뭐 하늘에 별을 딴 그런 기분이었죠. 드디어 우리 전라도의 하늘 풀었구나. 그리고 DJ 대통령 그동안에 너무 진짜 사수란 게 그때는 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수 그때 됐는데 그때는 됐구나 하고 막 엄청 좋아서 만세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 역경을 이기고 사수 그때 당선됐구나 하는 것은 몰랐어요. 왜냐면은 저는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그러지 그때 선거를 안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절감은 못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하고 만세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다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저도 뭐 이제 거기 그 12시 넘어서 나와가지고 우리 또 친구들 어디냐 그러니까 또 충량로 이쪽 다 모여서 한 잔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많이 주인들이 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짜로. 가서 네. 또 새벽에 가서 새벽까지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 잔씩 마시고 만세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보고 선거도 이제 한 번 떨어지기도 했고 4번 당선됐지만 한 번은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선거를 해보니까 그 선거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정말 힘든 거고,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군수 선거도 아니고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큰 선거잖아요. 네. 그 선거를 4번씩이나 했고 3번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도 받고. 목숨의 위협도 없고,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조직과 정치력, 그다음에 정치 자금도 필요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과연 이기고 했을까?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 돼서 생각해보고 우리 DJ 대통령은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다? 그건 살인적인 그 인내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전 그때야 그걸 알아서,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선출직을 해보고 나니. 선출직을 해보고 선거를 해보고 나서 그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하니까
그 대선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떨어진 분이 또 나이도 벌써 73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나이에 그것을 이기고 떨쳐 일어나서 했다? 그건 대단한 것이고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호남의 열렬한 지원 지지 그리고 또 호남뿐만 아니라 DJ 팬들이 전국에 또 골수 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팬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가시지 않았을까 거기까지. 네. 인간은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선거직을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하면은 49대 대통령 되신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불굴의 정신. 그걸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은 있네요. DJ를 이해하고 싶으면 선출직에 나가봐라. 다 선출직 나가면 대한민국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한번 해보면 선거를 한번 직접 치러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초인적인 능력과 초인적인 의지,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호남 또 우리 전국의 국민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준 그 힘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역사죠, 역사.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부모님을 비로소 이해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김영록 도지사께서는 선출직 해보고 국회의원 해가면서 더더욱 DJ를 이해하게 되시고 존경하게 되시고. 존경하고 그 불굴의 정신이 우리 호남 정신의 맥을 이어온 정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쭉 오다가 말 그대로 DJ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부에서는 어떤 느낌을 느끼셨어요? 정권 교체가 되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좀 컸지요. 네. 근데 IMF라 네. 우리가 크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어떤 혜택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일단 우리 공무원들도 기대가 컸고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웠던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 뭐 군인 이런 분들이 빚을 많이 못 받잖아요. 사실 네네. 우리 호남 출신들 특히 호남 출신은 특히 호남 출신 그런 계통의 권력기관에 있는 그런 사정기관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생길 거다 했고 저는 이제 전라남도 근무할 때니까 전라남도나 중앙에 가더라도 일정 포션이 있어요. 내무부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저도 중앙으로 이제 DJ 대통령 됐으니까 나도 그때는 이제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꿔졌는데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때죠. 그러다가 이제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을 그때 1년 하고 2001년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네. 행정자치부 총무과장으로 바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행정자치부 총무과장으로 지방에서 바로 가니까 와글와글 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최인기 장관님이 계셨는데 네. 최인기 장관님께서 총무과장을 적당하게 할 사람을 고르다가 적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최인기 장관님한테 한번 올라가서 나 행정자치 근무하고 싶다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게 생각이 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총무과장이라는 자리는 내무부 시절에 한 번도 호남 사람이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DJ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근데 그게 후광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뭘 도와주고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후광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 총무과장을 했는데 그때는 그 총무처하고 내무부가 합쳐서 행정자치부가 됐기 때문에 네. 막강한 부처의 총무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재정이라든지 전체 살림살이를 쭉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 인사 업무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인사를 다 하니까 장차관을 보좌해서 인사를 다 하니까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네. 총무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힘으로. 저는 그 순간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포 부시장 시절에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업무 보고를 받으시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신 겁니까? 목포 부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98년 그때가 8월 달쯤인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대통령께서 목포를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뒷날은 강주에 가서 도청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아, 그때 사람들 난리 났겠네요. DJ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온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목포에 있는 바닷가 호텔에서 이제 그 간담회를 했지요.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고맙다. 목포가 나는 정치적 고향은 목포인데 여러분이 나를 키워준 거다. 그래 목포가 그동안에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지역 발전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모든 것을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기억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날 아침에 한 9시 경에나 이제 강주로 가신 거죠. 네.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근데 목포를 떠날 때 그날 아침에 그때 많은 사람, 목포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예. 이렇게 손을 흔들고 대통령도 이렇게 차 밖으로 몸을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많이 흔들고 뭐 심지어 어느 병원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까지 다 목발 들고 나와서 환자복 입고 뭐 환자복 입고 목발 입고 나와서 손을 흔들고 그런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대통령 되세요 했는데 드디어 DJ가 대통령이 됐지 않아요. 목포에 네. 왔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강주 도청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업무 보고 받은 과정에서 여수 엑스포도 건의를 했더라고요. 아, 그때요? 그때, 여수 엑스포도 건의를 하고 무안국제공항. 와. 그런 게 이제 그때 98년도 DJ 대통령 도청 업무 보고할 때 그런 게 다 이제 보고 건의가 된 거죠. 포석이 그때 놔줬던 거군요. 그때부터 놔줬죠. 그래서 여수 엑스포가 시동이 걸린 거고요. 그때부터. 성공적으로 잘 치렀고요. 그렇게 걸린 거고 네. 무안국제공항도 그때부터 시동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목포는 그때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큰 사업을 좀 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간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한 게 자연사 박물관 300억짜리 알아요, 맞아요. 그거 해주세요 예. 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SOC 목포에 SOC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사막도에서 맞은편 대불산당 가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고화도 쪽으로 지금 목포대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대형 브릿지야. 대형 해상 그렇죠. 교량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큰 걸로 해달라고 하자. 그래서 목포대교를 그때 건의를 했는데 이제 박 전 대표가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박 전 대표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사 박물관 그다음에 목포대교를 DJ 대통령이 목포 방문 기념으로 그때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부시장 때인데 여러 가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저도 그렇게 같이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아, 진짜 하나하나가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그 뭐 행사 하나, 다리 하나 여기에도 공무원들의 마음 그리고 그래서 정치인들의 마음 또 대통령의 마음들이 다 쌓여 있는 것이구나. 새삼스럽게 다시 봐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포대교 지나갈 때 네. 자연사 박물 앞을 지나갈 때 항상 DJ 대통령 생각이 나죠. 과연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어떤 DJ는 접점이 있을까? 이때는 이랬을까? 이렇게 저희 제작진들끼리 얘기해 본 게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인연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DJ 대통령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그걸 왜 제가 더 느끼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행자부 총무과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제 추석절이 됐어요. 그래서 명절 휴가비가 공무원들한테 다 나가거든요. 네. 그것을 오늘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 부처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인사국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근데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보니까. 아침에 예. 이제 그 장관실에 들렸어요. 갔더니 장관님 오늘 국무회의 있어가지고 장관님 국무회의 때는 그 공부하느라고 절대 다른 사람 안 만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총무과장 예의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네, 예, 이 말은 해야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장관님이 저기 한참 공부하시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 다름이 아니고 오늘 명절 휴가비를 지급을 하는데 장관님께 보고는 하고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공무원들한테 오늘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무관으로 20년 근무한 직원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명절 휴가비로 지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가슴이 다치네요. 네.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장관님이. 그래서 오늘 전체 직원들하고 우리 행자부도 오늘 다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국무회의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서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좀 전국 상황이 좀 좋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국무회의 때 한 몇 번째 별로 웃지를 않으셨다고 장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국무회의 끝나고 들어가시면서 대통령께서 참 그 이렇게 추석절인데 공무원들한테 뭘 좀 지원해 주나요? 하고 대통령이 마침 물어보신 거예요. 네. 대통령이 우리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님한테.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은 아침에 저한테 보고를 들었잖아요. 예, 명절 휴가비 떡값으로 지원합니다. 오늘 다 저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사무관 20년 차는 예를 들면은 70만 원을 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보고를 하실 수 있었군요. 예, 네. 그 실감나는 보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지원합니다 하고 70만 원 지원합니다 하고 네. 틀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님이 아이고 잘 됐다고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명절 휴가비 7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50만 원 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좋아서 웃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장관이 그 국무회의 끝나고 돌아오시자마자 저를 찾더니 아이 그 귀신같이 어떻게 그걸 보고를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물으셔가지고 바로 대답했다고. 네. 그런데 그 장관님도 이근식 장관님도 지금 생각하면 참 좋으신 분인데 그것을 맞췄다는 것을 본인이 맞췄다는 걸 좋아한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 나 그래서 그 이근식 장관님을 존경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말한데 내가 맞췄어. 이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요즘에 수심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활짝 웃으시더라. 그러면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통령님도 그만큼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따뜻한 마음씨, 대통령님 그 따뜻한 마음씨도 전해오고 그때 당시 이근식 장관님의 그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요. 그 과장이 준비해가지고 보고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흐뭇해하셨다라는 얘기 들으면 집에 가면서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죠. DJ의 정신과 리더십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업적을 가장 먼저 손꼽고 싶으세요?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고 민주주의를 쟁취를 하는데 가장 선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희생도 많이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쟁취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네. 상황이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지방자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사실은 DJ께서 쟁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밥을 굶어가며 쟁취하신 거죠? 그렇죠. 단식투쟁 끝에 얻어내 가지고 91년도에 이제 지방원 선거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95년도에 이제 제1회 동시 선거라고 해서 모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같이 이렇게 한 건데, 이래 91년도 선거 그 지방 선거에서는 사실은 DJ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실현시킨 장군인데 당시 당으로서는 패배했어요. 수혜를 받지 못했죠. 네. 패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5년도에는 조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당선되기도 하고, 네. 기초자치단체장이랄지 광역의원이랄지 정당을 표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당선을 이뤄냈으니까 네. 지방자치를 통해서 95년도 승리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97년 대선까지 연결된 거죠. 네. 그때 지방자치를 적극 실현을 시키고 또 제1회 지방 동시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는 된 다음에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일종의 빌드업이 그때부터 됐던 거네요. 그때 된 거고 사실은 그때 지방자치를 하면서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방분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그 굉장히 저항이 알게 모르게 심해가지고 실제 크게 진척은 없었어요. 대통령이
나라 일 바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지방자치, 그 지방분권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챙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많은 척하고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오히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우호적인 거고 문재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이렇게 왔지만은 저는 DJ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지방자치가 별로 진전이 없다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예.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토대를 만들고 다 했잖아요. 국민의 정부 때 이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토대를 닦았는데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기반을 다 만들어서 깔아준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멋지게 더 발전시키는 건 우리의 몫인 거지. 아하.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의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자치단체장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제도가 안 만들어졌다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안 만들어졌다면 안 좋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업적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황영 이제 DJ 대통령 때 IMF 때잖아요. 그랬죠. IMF 때 가지고 정말 나라가 국간이 다 거들났다. 열쇠는 받았는데 국간 문을 열어보니 부채만 쌓여 있고 아무것도 없다. 기자회견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국가 부도 직전 사태까지 이루고 있는 그러한 때 정부 정책 당국자는 무엇을 하였는지 소상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정치에 개입하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악화된 줄은 몰랐는데 막상 당선해서 실정을 보고받고 보니까 마치 그 금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금고를 열어보니까 돈은 단돈 1,000원도 없고 이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그런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찌됐든 금모으기 운동도 이렇게 벌리고 여러 가지 또 미국과 잘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IMF도 그런데 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문호를 자본시장 금융시장 개방은 했지만은 네. 그걸 통해서 나라 경제가 더 현대화되고 경쟁력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IMF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IMF를 3년 얼마 만에 극복을 하고 정상국가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큰 업적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IMF를 겪은 과정에서도 뭘 했냐. 문화국가, 그리고 정보통신국가의 큰 틀을 DJ 대통령 시절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DJ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1세기는 한국의 세기다. 왜냐하면은 문화는 한국인의 가장 저가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쪽지게처럼 이렇게 알아보신 말씀을 하셨냔 말이에요. 21세기는 한국의 시대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은 문화 국가의 가장 저가반 국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만들고 문화산업 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문화예산도 대폭 이렇게 늘리고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도 만들고 영상진흥위원회도 만들고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지금 K-팝, K-드라마, 한류 네. 그 모든 것들이 제도적 틀이 거기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실질적인 일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법도 만들고 계획도 짜고. 네, 그때 토대를 놓으셨는데 자, 과연 우리는 그 이후에 그 토대 위에 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DJ 탄생 100주년 기념 광주 MBC DJ와 나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너 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지사님,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의미에서 이 DJ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계승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좀 청해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은 단순히 전라도, 호남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적인 대통령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전폭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선양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자 해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세계적인 서각들을 모시고 개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1년도, 23년도
이렇게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를 했고 네. 금년에는 김대중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원래는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탄신 100주년이니까 김대중 평화회의를 올해 특별 김대중 평화회의를 해주세요 하는 여론이 많아서 네. 올 가을에 김대중 평화회의를 또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DJ 정신을 우리 청년들이 좀 알게 하고 계승하고 니틀 DJ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꼭 그렇죠. 정치만을 말한 건 아니고 네. 어느 분야든지 DJ 대통령처럼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제 김대중 정치학교 그냥 호남 청년 아카데미라고만 했습니다. 네. 호남 청년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4기째 하고 있고 한 400명 배출했어요. 아, 벌써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리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 예산만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DJ 시절의 문화정책과 비슷하대요. 지원은 하되 관여는 하지 않는. 그때 뭐 타임머신 타고 가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은 하는데 청년들이 해봐라.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관여하면은 그 관주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청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육도 받고 또 체험도 같이 하고 그래서 네트워킹이 서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꽤 높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어서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지역을 이끌어가는 청년 리더가 되는 거죠. 그중에서 뭐 정치한 분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역을 어떻게 잘 모실까 하는 그런 복지 사업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는 청년 문화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네. 청년 문화센터를 상당히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문화센터 운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화센터 지어주기는 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은 다 청년들이 알아서 앞으로 해주세요. 주도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청년문화센터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 DJ 정신을 그러네요. 우리가 살리고 앞으로 개선하자 하는 것하고 다 연관이 있고 이제 동부는 순천 쪽에 네. 서부는 무안 쪽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안군 하이도에도 우리 한반도 평화의 숲이 조성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뭔가요? 신안군 이제 DJ 생가가 있잖아요. 네네. 생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DJ 기념관 역할도 좀 와서 생가만 보면은 좀 밋밋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DJ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좀 기념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DJ는 세계 평화주의자 아니에요. 그래서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가 세계 평화에 지금 뭐 화약고라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상당히 지금 긴장되죠. 뜨거운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동북아 평화가 필요하다 한창 그래서 평화의 숲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DJ 대통령님 생가를 방문하고자 하신 분들이 좀 그런 좀 더 체험 공간을 더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하이도까지 해상 교량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연결을 차근차근 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각국의 참배객들, 세계 각국의 DJ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올 때는 하이도까지 가려면 와서 배 타고 또 가고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차 타고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이도까지 해상 교량 지금 한 군데만 더 하면은 되는데 국가에서 좀 그런 것을 크게 생각하고 교량을 놔줘야 되는데 네. 이제 한 군데만 더 하면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생가를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확실히 DJ의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좋습니다.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유난히 우리 DJ께서는 어록이 많으시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우리 김영록 지사님 중학생 시절부터 쭉 오늘 이어왔는데 마음에 품고 계시는 DJ의 어록, 항상 기억하시는 어록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여쭤도 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록은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게 우리 DJ 대통령님의 그 인생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항상 그 긍정적인 앞날에 대한 그 희망과 비전을 잃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인생은 아름답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아니냐. 그리고 역사는 발전한다.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정말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먹으로 땅을 치고 뭐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역사는 발전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그것을 신념을 다 우리 모든 국민이 공유하면서 그런 DJ 정신,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인생이 아름답고 역사가 발전한 거지. 요즘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좀 처해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도 위기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지방 소멸 위기다, 국가 소멸 위기다 하는 분도 계시고 경제가 너무 어렵다 하는데 네. 특히 저는 이제 지방의 도지사로서 네. 지방 소멸 위기, 예, 그게 바로 국가 소멸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 왔듯이 DJ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저는 오늘 그 지사님과 쭉 얘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지사님도 앞으로 걸어오셨잖아요. DJ가 지사님 등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 같은 분이셨구나. DJ와 나의 한 대목을 정리한다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긍정적인 바람이 계속 그 김영록 지사님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DJ와 나 시리즈를 하면서 모든 분들께 한 15분, 16분 뵀는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나에게 DJ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에게 DJ란 도전이다. 도전이다.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DJ 대통령이 항상 평생을 도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것을 뚫고 굴하지 않고 아까 제가 사수 끝에 대통령이 되신 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굴하지 않는 정신, 나는 그걸 초인적이라고 표현을 아까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려울 때는 그 정신을 DJ 대통령이 항상 끝없는 도전,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74세에 대통령 됐을 때 저 네. 어렸을 때 굉장히 할아버지가 대통령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은 도지사님을 배워도 너무나 젊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도전이라는 단어를 마음속 깊이 저도 담도록 하겠습니다.